이어서 만나볼 초대 손님은 네. 우리 지역에서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주인공 직접 초대해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천과 안동에서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엄 케어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윤환 이사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10년째 이 존엄 케어를 실천하고 계시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일단은 이 존엄 케어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엄케어란 것은요, 네.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묶이는 경우도 있고 억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을 존엄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존엄케어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엄 케어요. 네, 말이 좀 존엄. 어려워요. 네. 인간적인 존엄을 지켜드리는 네, 서비스를 네,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존엄케어는 정의란 것은 말 그대로 네. 환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드리는 거지만 예.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는 사무이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 이탈. 이탈. 네 가지를 없애고 두 가지를 탈피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냄새를 없애고 욕창을 없애고 와상을 없애고 낙상을 없애고 예. 이게 사무고요. 사무. 탈기저귀,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아서 탈억제대. 이렇게 해서 사무이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 이탈. 금방 외울 수 있는 숫자며 단어이긴 한데 예. 들어보면 와 이걸 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냄새가 없다는 거. 병원에서 냄새를 없앤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요양병원 또 요양원에 가보셨던 분들은 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장 크게 가지는 게 일단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냄새가. 밀려오는 노인 냄새,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런 냄새에 예.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냄새를 없애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존엄케어를 한 지 이제 10년 됐는데 그 전에 이미 냄새를 안 나긴 했지만 완전히 안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10년 전 존엄케어 시작하면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시켜요. 우리 간병사님들이나 네. 우리 종사자들이. 근데 한 번 목욕을 시킨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실금 있거나 설사하신 분들 계시면 예.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씻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세 번 씻길 때는 간병사님 보고 이게 두세 번 씻기라고 하면 다 싫어하세요. 왜 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두세 번 씻겨야 돼요? 예. 그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일촌들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환자분 두세 분을 이렇게 담당하는 일촌들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두세 번 씻길 때는 일촌들이 가서 같이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일촌요. 네. 근데 또 일촌들이 병원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지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동의 간호사들이나 우리 수간호사들이 목욕을 같이 시켜줘요. 보통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한점 목욕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체제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의 냄새를 최소화하는데 지금 이제 냄새가 들어오면 거의 저희 병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네네. 이게 냄새를 없앤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서비스인데 네, 어쨌든 네. 병원의 노력으로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분명 기저귀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저귀를 하지 않나요? 기저귀를 하는데요. 예. 기저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누워 계신 분을 와상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분들은 예. 기저귀를 안 할 수는 없죠. 거의 못 움직이는데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거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휠체어 탈 수 있는 분들, 휠체어 탈 수 있는 분들은 탈기저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처음 입원을 하시면 2, 3일 정도 환자의 대소변을 관찰합니다. 네. 스케줄을 관찰해요. 왜냐 그러면 병원 입원을 하시면 일상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상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재활치료 받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대소변 스케줄도 일정하게 거의 움직이거든요. 어. 그러면 대소변 스케줄이 나오면 그 20분, 30분 전에 환자분들 모시고 가서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시고 갈 인력이 부족해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서 어르신들이 대소변 요일을 느낀다 그러죠. 대소변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 모셔만 드리면 대소변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웁니다. 그래 놓고 대소변을 거기에 보게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내가 인지가 또렷하고 요일을 느낀데도 불구하고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는 순간 나는 인간으로서 끝났다고 판단을 하세요. 존엄성에 예. 위배를 당하는 다시 거네요. 아기들 같이 이렇게 내가 기저귀를 찬다는 것은 나는 정상인 인간으로서 끝났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자식들한테 짐만 될 뿐인데 삶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란 것은 떼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탈기저귀 성공률이 30%밖에 정도밖에 안 돼요. 떼기는 너무 힘들지만 채우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저귀란 것은 함부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력을 많이 또 투입이 가능한다면 최대한 이렇게 늦게 채우고 안 하는 방법이 최고인 방법인 거죠. 근데 그 환자분들 중에는 네. 존엄 케어를 하기 전에 이미 기저귀를 하셨던 분들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또 탈기저귀를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네네. 스스로 아예 두려워서 네. 좀 포기를 하시는 분들 이럴 경우에는 뭐 병원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설득이 잘 안 돼요. 네. 이미 차고 있던 분도 내가 이걸 다시 해서 할 수가 있나?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옆에 할머니 보셨죠? 저렇게 하니까 좋아지시죠? 기저귀를 떼고 나니까 외출도 가려졌을 때도 짐도 적어주고 가족들 만났을 때도 훨씬 더 유쾌한 상황이 이제 되니까 네.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의 동기부여를 조금씩 받으시고 기저귀를 떼고 나서 내 삶이 좋아진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시고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지켜드리면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고마운데요. 네, 이사장님. 처음부터 사무 이탈을 한 번에 실행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단계별로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일본에서 예전 2008년도 일본을 갔었을 때 봤던 게 이게 존엄 케어였어요. 근데 사실은 엄두가 안 났었어요. 예. 일본에 어느 병원을 가도 냄새 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한 잘 묶은 데가 없었고요. 네. 냄새가 나지도 않고 너무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걸 하니까 엄두가 안 났었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10년 전에 이걸 시작할 때 이 6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하겠냐. 예.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너무 두려웠어요. 예. 네. 직원들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네. 그래서 일본에는 간병보험이 돼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밑받침이 되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 간병보험이 안 돼서 인력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적고 네. 여건 자체가 힘들었죠. 이거는 개호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예. 아시네요. 개호보험이라는 것을. 예. 근데 그 제일 쉬운 게 체위 변경하고 환기 관리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2시간마다 방송이 나와요. 지금은 체위 변경 시간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라는 방송이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욕창이 발생하는 것은 환자를 2시간마다 계속 체위 변경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간병사님도 그렇고 간호사님들도 그렇고 시기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체위 변경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가 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게 되면 이 방송에서 일상적으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매뉴얼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환기 방송하면서부터 이렇게 냄새 관리와 네. 욕창을 처음 쉽게 시작했었죠. 오. 이걸 하다 보니까 냄새 관리를 조금 더 목욕 한 번 더 시키고 한 발 떼니까 2발 가고 2발 가니까 3발 가니까 나중에는 억제대까지 없애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오, 꽤 빨리 네. 실행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낙상 방지, 낙상이 없다는 것도 사무에 속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침대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인가요? 침대는 있는데요. 네. 저희는 침대는 있는데 낙상 위험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낙상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걸어가다가 주저앉으셔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또 뼈가 부러져요. 그럴 수 있죠. 골절이죠. 예.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못 내려가기 위해서 묶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야 낙상 방지가 예. 되거든요. 근데 묶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낙상 위험이 높은 분들은 침대를 빼고 거기에 온돌 병동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온돌. 온돌에서 최소한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침대란 공간에서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예. 네. 직원들이 일을 하긴 편한 공간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작은 감옥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온돌 병동을 만들어서 예. 그런 낙상 위험이 높은 분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온돌에서는 환자가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눕거나 할 때 좀. 안 일어나셔도 옆에 소파도 있고요. 아, 그래서 예. 가정집 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을 얼마든지 이동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좀 기어 다니시면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운동도 근력 할 운동도 수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탈기적이 실패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네. 침대 쓰시면서 3개월 정도 동안 했는데 침대 병동에서 네. 거기서 실패하셔가지고 저희가 온돌 병동에 모셔다 드렸어요. 뭘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실패했거든요. 예. 근데 계속 기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엉덩이 막 밀고 다니세요.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 팔다리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어머나. 네. 그래서 화장실 스스로 기어 가셔가지고 안전 빠졌고 일어나셔서 대변을 스스로 보셨어요. 오. 저희는 이분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스스로 떼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환경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전 여기서 얘를 좀 소개를 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존엄케어의 상징 인형 장갑이라고 해요. 뭐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게 탈억제대에 예.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네. 우리 억제대를 사용하는 예. 이유는 콧줄을 빼거나 생명선을 제거하면 환자가 생명이 위협하니까 우리가 억제대를 사용할 예, 예.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드뭅니다. 근데 이걸 남용하니까 문제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남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런 방법을 쓰는데 네. 아침에 저희가 이제 병동에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라운딩을 돌다 보면 이렇게 환자들 억제대를 사용한 걸 발견했어요. 네. 원래 조동킥을 해서 묶지 말자고 했는데 네. 양쪽 손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고 보니까 이 의식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무의식인데 움직이긴 해요. 근데 계속 피부가 가려우니까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대신 의식이 없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피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양팔을 묶었던 거예요. 오. 그런데 우리가 조동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 다음 날 우리 간호사가 집에 거기 인형이 있잖아요. 예. 자기 아이들이 쓰던 인형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손장갑을 갖고 와서 바느질로 해가지고 그렇게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어떨까 예. 할까요? 콧줄을 못 잡았던 예, 거예요. 못 잡죠. 끌고도 다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쿠션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쌓이면서 저희들 억제대가 중환자실에 저희가 반 정도를 환자를 묶었었습니다. 예. 조명케 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다 없어지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예. 그 이게 옆에 노란 건 뭐냐면요. 네, 요거는. 저렇게 있으면 네. 여기가 습해져요. 예. 짓무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저런 작은 걸 이렇게 끼워놔요. 아, 요렇게 끼워서. 네. 아, 그렇죠. 요렇게. 네. 공기가 아. 통하니까 덜 습해지는 거죠. 예. 이게 네. 그러면은 간호사분의 아이디어예요? 네. 다 간호사들이 직접 네. 만들었고요. 야. 간호사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겁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그 요양병원뿐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이 네. 환자가 뭐 불안하다거나 안정적이지 못할 때 갑자기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신경 안정제를 주사한다거나 막 신체를 묶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 병원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니, 같은데. 저희도 조동케어 하기 전에는 네. 중환자실에 그런 경우는 반 이상 묶었었습니다. 네. 그게 당연하게 했었고요. 네. 네. 근데 조동케어를 하게 되면서 이 환자분이 난폭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금방 입원하셨던 물치미 할머니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안정될 때까지 정서적 지지를 해줘서 기다리면 좋아지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손장갑 이런 걸 통해서 없앨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 이거 중에는 뭐예요? 이제 공격 네. 성향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한번 보시면 급성 뇌경색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저렇게 발을 차니까 네. 옆에 분은 못 주무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옆에 지금 저건 뭐냐면 옆에 분 주무시라고 이렇게 간호사실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 저렇게 손짓하는 장면은 뭐냐면 네. 이 간호사한테 욕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자기 여기 데려다 놨다. 아,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면 병실에 데려다 놨어요. 네. 그걸 일주일간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안정이 되니까 네. 저렇게 재활치료를 받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호전되신 거네요. 호전된 거죠. 호전돼서 저렇게 이제 걷기 시작하고 오, 재활 치료도 네, 잘 네. 받으시고. 네. 앉아서 이제 서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 지금 이제 한 발 떼기 시작하죠. 어머나. 아직은 좀 부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재활을 시작한 게 또 의미 있지 않을까요? 워커 잡고 걷고 억제제나 신경 안정제라는 네. 쉬운 방법을 네. 택하지 않고 네. 예,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네.
상황을 호전시킨 거죠. 이제 스스로 완전히 이제 그럼 그렇게 이제 됐죠. 박수 치시고 노래하시는 네. 아니, 거예요? 정서적으로 완벽히 안정이 되셨다는 걸 저희가 네. 이 노래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데 네. 3개월 걸렸어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분은 결국 저렇게 해서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태어나셨어요. 야. 어머나. 그래서 보통 요양병원은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가요? 죽으러 가는 곳이라 그렇죠. 생각하시잖아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통해서 열심히 치료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더 되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병원 같으면은 저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 뭐 묵습니다. 네. 저희도 신경 예전에 안정제를. 저희도 예전에 묶었고 네. 신경 안정제를 썼어요. 네. 3일 써서 안 되면 일주일 썼고요. 네. 일주일 써서 안 되면 2주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침대에서 못 일어나셨을 못 수도 내려와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와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독감 돌고 그러면 폐렴폐혈증 와서 돌아가셔요. 아우. 근데 저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억제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않고? 위해서 간호사들이 일주일간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용까지 먹어가면서 그 한을 안정시켰고 그 안정된 결과로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네. 저렇게 걸어서 퇴원하셨던 경우예요. 아니, 와. 보는 저희들도 고마운데 보호자들은. 보호자들은 오죽 고마우실까요? 그 보호자들도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다고 네. 젊어 이렇게 급성 뇌경색이 서울 대병원에서 오실 때 네. 서울에서 대학병원 요양병 거쳐서 오셨거든요. 팔다리 다 멍이 들어왔어요. 다 묶여 있어서. 아이고. 근데 여기 억제들 안 쓰고 있었으니까 보호자들 너무 고마워하셨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 영상 하나가 이게 사례 발표에 올린 영상이었거든요. 네. 6개월 만에 3개월 존엄케어 시작한 지 3개월 만 입원했던 분이고 3개월 만에 퇴원하셨던 첫 성공 사례였어요. 아. 근데 저 성공 사례 하나가 존엄케어 사무이탈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제 환자 안 묶었고요. 네. 기저귀 안 채웠었고 낙상 없었고 욕창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영상 하나가 간병보험도 안 되는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도 아닌 예천과 안동 이 시골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 사례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해줬던 영상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사장님 환자하고 보호자들이야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네.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 병원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힘들어요. 네. 근데 일을 요즘은 이제 쉽게 일하고 또 이렇게 비용도 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요새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희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사로서의 그 사명감, 소명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쉽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친구들은 입사를 하면 한 3일은 못 견딥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데 여기 남아 있는 친구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 우리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희 병원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뭐 다른 일도 뭘 하라고 하시죠? 책 읽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뭘 그렇게 시키세요? 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네. 직원들이 지쳐요. 예. 우리는 왜 안 묶어요? 예. 우리는 왜 기저귀 안 쳐야 됩니까? 간호사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긍정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 사례가 이제 감사 나눔이었던 거예요. 예. 이게 포스코하고 대기업에서 삼성중공업에서 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는 감사 나눔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장애를 가진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다리만 불편하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읽고 나서 이걸 우리 직원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일을 하지만 상호 존중 배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느 환자가 힘들었지만 오늘 그 환자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보통 표현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매일 내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직원들끼리도 환자한테도 존중과 배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렇게 해서 그걸 시켰는 거고 네. 그게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우리가 환자분들이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세 의식이 계획되지 않으면 그 긍정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 나눔 인류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존엄 케어를 우리 이사장님 혼자서만 하시려고 해도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참 이 직원분들이 대단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아무리 급여를 많이 줘도 참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마음이 맞습니다. 우러나지 맞습니다. 않으면. 네네. 이런 사명감을 가진 직원분들을 보면서 그런 자극도 많이 받으시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으시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이 특히 막 그 환자분 예를 들어서 식사를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 뭐 식사 못하면 링겔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못한다고 우리 간호사가
호박죽을 써와가지고 아이고. 환자분 그것도 처녀 간호사예요. 네. 자기가 만들었는지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떠먹여주는 우리 칭찬 게시판에 그런 사례들이 올라오거든요. 또 치매 할머니 밤에 안 주무세요. 네. 우리 그럼 간호사들이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 아기 재우듯이 재웁니다. 그런 사례들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표자인 제가 시키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 환자 존중에 대한 기본 생각과 철학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분들 대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제가 예전에 존엄 케어를 할 때 하기 전에는 당연히 병원 수익이 높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아졌죠. 네. 대신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직원들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경영자가 된 거죠. 예전에 수익이 많이 날 때는 돈을 많이 벌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도 내고요. 예쁜 장갑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감사 나눔 펀드라는 것도 직원들과 함께 조성을 한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포스코에서 아이디어를 배치마킹을 한 건데요. 네. 포스코는 직원들 급여 1%를 다 떼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 펀드로 기부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근데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를 떼면 안 되고 1% 내에서 1,000원 이상 자유롭게 1,000원 내도 되고 5,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이렇게 자유롭게 직원들이 돈을 내면 우리 병원 직원들이 한 달에 그럼 어떤 달은 278만 원, 어떤 달은 264만 원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직원들이 278만 원을 냈으면 병원에서 278만 원 기부금을 다시 내요. 오. 매칭 펀드로 네. 매달. 매칭을. 그럼 직원들이 냈던 돈을 어디 사용하냐면 우리 병원에도 독거노인이 있고요. 예. 보호자인데 안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보호자들은 맨날 바나나 요플레 사오세요. 근데 보호자는 있는데 안 찾아오는 분들은 그걸 맨날 바라보고만 계세요. 아유, 속상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냈던 돈은 이런 환자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 냈던 돈은 우리 예천과 안동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정들을 저희가 8가족을 후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벤트성 도움은 하지 않고요. 그 가정이 제대로 성장, 말 자립할 그대로 수 자립하실 있게끔. 때까지 네. 저희가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월세를 대주는 다문화 가족이 있어요. 예. 그 가정은 지금 8년째 저희가 월세를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8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 안동에 10개 기업이 하면 80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이런 것들이 존중 배려의 문화, 나눔 문화라는 것들도 결국은 이 예천 안동을 거쳐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확대가 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아이, 들은 것 저는 같아요. 얘기 듣다가도 저 우리 이사장님이냐 뭐 그러니까 싶다가도 아니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천사 같은 직원들이 다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직원 한번 모셔가지고 직접 오, 얘기 들어봐야 네, 돼요. 맞아요. 그런데 네네. 어느 병원이나 다 존엄케어 하고 싶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간병 보험도 안 되는 세상에서 네네. 존엄케어 하려면 비용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병원 운영이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가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간병 적자면 한 달에 8천만 원씩 나왔습니다. 어이구야. 매달. 예. 그럼 1년에 10억이잖아요. 예. 이때까지 10년 하면서 누적 간병 적자가 60억이에요. 그 어떻게 그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체 적자는 아니에요. 예. 제가 병원 3개를 운영을 하면서 네. 이 간병비 적자로서 수익이 30%가 줄어버렸어요. 예. 지금 재활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그 요양병원 지금 2개. 원래 요양병원만 했었어요. 네. 원래 요양병원만 했었는데 요양병원 하다 보니까 이제 간병보험이 안 되잖아요. 적자가 커지는 거죠. 예. 적자는 커지지만 결국 좋은 서비스를 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좋은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간병 적자 폭도 이제 줄기 시작하죠. 아, 예. 그리고 또 병원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쵸. 저희가 예천 안동에 있지만 차이 전국에서 환자들이 오세요. 네. 그리고 대기 환자도 걸리고 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수익성이 처음에 개선이 수익성이 되네요. 안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서 이게 복구가 되는 폭이 시스템이 줄어드네요. 장거리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마라톤 같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렇게 또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간병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요? 비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시고 싶어도 네. 예. 어떻게 힘들겠네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5대1, 6대1 간병을 해요. 네. 환자 간병사 한 분이 5분, 6분 정도 예.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간병비가 60만 원 나와요. 예. 근데 60만 원, 병원비 70만 원, 13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뭐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130만 원을 부모 병원비 내면 아유, 내가 힘들죠. 15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예. 돈 없는 사람 못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치매 할머니 한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치매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이 치매 할머니가 공격성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네.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같으면 이분들은 이제 소리 지르면 병상에 묶어놓고 신경안정제 줬었는데 저희가 복도에 병실에 안 들어가시니까 소리 네. 지르고 하니까 복도에 이불 깔고 이틀 동안 재웠습니다. 예. 오, 특단의 할머니 조치인데요. 좋아지셨어요. 3일 만에. 문제는 왜 병실에 안 들어갈까요? 네. 낯설고 두려우니까 그런 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병실에 복도 깔고 이틀 깔고 재우시겠는데 문제는 3일 만에 좋아지셨어요. 너무 생활 잘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예. 치매가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왜 퇴원했냐면 우리 병은 비싸다고 퇴원한 거예요. 저희는 원가를 받는 거예요. 예. 간병비 60만 원 원가를 받는데 60만 원을 받아야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되니까. 안동에 네. 간병비를 저희보다 반값 받는 데는 있어요. 대신에 6대 1이 아니고 10대 1, 12대 1.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냄새 나죠. 예. 근데 또 완전히 간병비를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간병비 안 받으니까 간병사가 없어요. 간병사 없으니까 어떡하고요? 무조건 한 점 묶어놓고 시간대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다 보면 욕창 생기죠. 예. 그 할머니는 결국 그걸로 가셨는데 욕창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만에. 아이고야. 이게 간병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간병보험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복지부하고 회의할 때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재정 문제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 2년 반 전에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조농케어 못 받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간병비 없는 사람도 조농케어 받게 하고서 해서 재활병원을 새로 만들었어요.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되지 않지만 우리 재활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돼요. 재활치료 받고 이것까지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니까 본인분당 상한제 적용받아서 월 50만 원이면 돼요. 우리 병원에 200만 원, 300만 원 내던 분들이 50만 원이면 치료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분은 한 달에 식대 8만 원만 내고 우리 병원 서비스 다 받으셨어요. 이제 복지가 잘 돼야 저소득층들도 되는데. 이제 돈 없어서 간병 치료 못 받는 대신에 이 재활병원은 모든 노인 환자 입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뇌척수 질환만 돼요. 예. 뇌경색, 중풍, 파킨슨 이거만 돼요. 그러면 이거 아닌 환자분은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 보시고 그다음에 요양원을 또 만들었어요. 요양원은 장기요양 보험이 돼서 여기도 월 50만 원이면 돼요. 대신 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경증 환자는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병원 원래는 요양병원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걸 지금 재활병원 만들었고 요양병원 그대로 있고 여기는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요 양쪽 두 요양원과 재활병원은 월 50만 원 정도면 비용이 다 돼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좋은 서비스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합체입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모델이 모델이고요, 새로운. 한국에서 첫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사업이 확장된 것이 환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네. 수익성 네. 향상을 위한 네.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환자들의 존엄을 지켜가는 병원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시청자분들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탈기적인 현황판이에요. 탈기적이 진행하고 있는 분들 명단 올라와 있고 성공하신 분들, 진행 중인 분들 저희가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요양병원이죠.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병실 환기 및 체위 변경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방식이네요. 손장갑.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용이에요. 손에서 인형. 인형 장갑. 네. 지금 이제 체위 변경하고 어르신들 환기하는. 환기하는데 조금은 추우셔도 참아주세요.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자세도 바꾸고. 체위 변경해야 예. 되고 환기해야 되고. 저게 이제 온돌 변경. 여기가. 예. 저렇게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시니까. 팔에 힘이 생기고. 네네. 그래서 본인이 팔 짚고 또 앉으실 수 있는 네네. 거. 내견석에 와서 편마비였는데 처음에는 집중병동에서 와상 상태로 왔었어요. 근데 재활치료 하면서 이렇게 LD가 좀 좋아지니까 침장에서 내려올라 해서 낙상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내려오셨고 이거 내려오셔가지고는 엉덩이 밀고 스스로 다니다 보니까 LD도 많이 계속 당첨되고 움직이시네. 소파에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거는 이제 목욕 현황판. 일주일에 한 번 목욕, 두 번 목욕 이렇게 관리 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침상에서 계속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김밥 만들기, 유초밥 만들기. 요리 학원이네요. 예. 요리 수업. 그래서 끊임없이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활동을 계속하게 네.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그렇게 되는 해야 실천하고 나오지 아니면 계속 잠만 주무시고. 그렇죠. 아, 맞아요, 빵. 빵인데 납작한 빵 있잖아. 무슨 뜻? 아, 저희가 이렇게 봉사는 아니지만 어른들 좋아하는 거 프로그램도 하고 했을 때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도 어른들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표정이 좋으시네요. 힘든 일 하시는데도 표정이 저렇게 네. 밝아요. 밝아요. 아 저는 진짜 아까 어르신 추우니까 좀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환기를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춥다고 싫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문 닫으라 합니다. 어르신들 추위를 타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존엄 케어라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닌 게 네.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뭐 아까 일본에도 갔다 오셨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딱 존엄 케어를 정말로 시작해야 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8년도에 일본을 갔었어요. 네. 2006년도부터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고 2008년도에 일본을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우리나라하고 다른 환경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여기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 환자 수가가. 그러니까 한국하고 3배 차이가 나요. 근데 인건비는 똑같아요, 일본하고. 네.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똑같은데 3배 차이가 나요. 우리는 200, 거긴 600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간병 서비스, 그다음에 환경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재정적인 지원이었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에 항상 존엄 케어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간호사가 2013년도 5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 회식할 때 그래도 우리 병원은 존엄 케어 안 하기 전에도 좀 네. 괜찮은 병원이었어요. 냄새도 거의 안 나고. 네, 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우리 병원 그래도 우리 선생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선 괜찮은 병원이지만 네. 일본에 갔던 모습에 비하면 자기 부모를 거기 모시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내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자기 부모님을 우리 병원에 못 모시는데 어디 밖에 가서 우리 병원은 이런 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면 우리 병원에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병원이 내가 병원을 운영한 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존엄 케어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바로 이제는 수익성이 중요하지 않다. 돈은 안 벌어도 되지만 환자들한테 좋은 서비스 하기 위해서 존엄 케어 하자라고 저희가 존엄 케어 선포식을 가지게 됐고 그로부터 존엄 케어는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내 직원이 내 부모를 모실 네. 수 있는 그래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을 포기하고 네. 예, 존엄 케어를 선택한 데는 원래 좀 유복하게 자라셔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유복하게 보입니다만 저희 아버님 가난한 빈농이셨고요. 제가 73년생이에요. 제가 92학번인데 제 나이 때 호롱불에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 이제 굉장히 이제 깡촌에 갑자기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렵게 자랐는데 어렵게 자랐던 환경이 제가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환경이었고요. 저는 또 목표를 좀 작게 잡고 실체는 즉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예. 파생 효과를 또 일으켜요. 그 파생 효과를 일으켜서 또 다른 목표를 더 가요. 처음부터 요양병을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저는 원래 물리치료과 출신이었어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학교 다닐 때 낮에는 전공 공부를 하고 밤에는 전기 기사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다른 공부를 또 하시고. 그게 기사 자격증 한 개를 처음 뜯는 게 인생에 24살 때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거를 따고 나니까 다시 남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지?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석박사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네. 제 석사 동기에 우리 재단을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을 할 수가 있구나.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재단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을 안 갔으면 그 선생님 못 만났겠죠. 네. 그러면 저도 의료 사업을 못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의료재단 이사장이 됐고 돈 1,000만 원 들고 병원 시작했던 게 불과 8년 만에 2010년도에 저희 법인 자산이 300억까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게 이 작은
기사작전에 따기 시작해서 24살에 시작했던 게 시작된. 8년 만에 300억대 저산인데 이게 성장이었고요. 우와. 야. 2008년도에 병원 3개가 되면서 2013년도에 이제 조정케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 경영은 8년 한 거고 네. 그 뒤로부터 10년은 지금 가치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경영할 때 돈도 많이 벌어봤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 버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렇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1,000만 두고 병원 사업해서 자산이 300억 되는데 불과 8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많이 급성장을 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성과를 이뤘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그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 조정케어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수익 30%가 줄어버렸어요. 수익 30%가 줄었지만 전체 적자는 아니에요. 예. 대신에 환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좋은 병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셨군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벌 때는 맨날 스트레스에 빠졌지 네.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 느꼈었는데 이 조정케어를 하게 되면서 중국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좋은 병원이라고 직원들이 나는 보통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는요 우리 요양병원 다닌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우리는 조정케어를 실천하는 요양병원입니다라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입소문 나서 다른 큰 병원에서도 배우러 오신다면서요.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도 제가 서울에서 2번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한국 최고의 병원에 요양병 네. 의사장이 거기 왜 갔을까요? 예. 감사 나눔이라는 게 저희가 의료계는 저희가 최초로 성공했던 모델이었어요. 긍정 조직 문화 위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했던 게 서울 아산병원은 저희보다 1년 반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공 사례가 아산병원으로 전해졌고요. 서울 아산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종합병원들 지금 대학 일반 병원들 해서 저희 병원에 300개 기관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지역의 자랑입니다. 네. 여러분들 병원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민들이 네. 다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맞아요. 그런 충분한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경영자 우리 이사장님 네네.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조정케어로서 환자들한테는 좋은 서비스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 직원들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저는 환자도 행복해야지만 직원도 행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리후생 정책을 계속 지금 증진시키고 예. 있고요. 제 목표는 우리 직원들 대학 등록금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가지는 게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우리 병원 이상적인 병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객도 행복하고 네. 우리 직원들도 행복한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네.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 성공한 경영자에서 행복한 경영자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이윤환 이상장님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몸과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은 인생의 참 행복을 찾고 계속 일을 하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을 만나서 아주 흐뭇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오늘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행복한 한 주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또 새로운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